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10월이 사실 그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10월도 다 갔네요, 벌써. 네, 벌써 10월 말인데 사실 학폭 관련되셔서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뭐 사실 날씨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9월 이후로 또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폭이 이제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또 시기일 수도 있죠. 지금이 또 소풍 가는 시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풍 가서도 사실 누군가는 즐겁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좀 가기 싫지만 어쩔 수 또 가야 되고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요즘 보니까 또 운동의 시즌이라고 해서 또 얼마 전에 사진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추억만 많이 가지고 가는 학창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가 사실 사각지대가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네. 참 학폭을 당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순간이다. 네. 네, 오늘 그 주제는 학폭 신고하실 때 절차도 있을 거고 주의점도 있을 텐데 신고 절차,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제 생각엔 좀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보실 만한 이제 주제일 것 같은데 좀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폭 신고 절차는 주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 담임 선생님 가장 많이 이제 사실 신고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 외에 신뢰 관계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말하거나 세 번째는 저희가 아는 번호 117에 전화를 해서 학교 폭력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분이 학교에 알리게 되면 담당 교사 등은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즉각 보고하게 되고 학교장이 학폭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인지하게 됐다.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학교장이 학폭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심의를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요청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학폭위가 이제 열려야 되잖아요. 네. 언제 열리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첫 번째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거나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이 학교장의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이를 이관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 내에 학폭위가 이제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2인 이상이 학폭에 가담했다 또는 그 피해 학생이 그 전치 몇 주에 입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게 경미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이제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저희가 앞서 촬영을 했을 때도 이제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기준들이 될 수가 있죠. 네, 기준들이 될 수 있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경미한 사실 경미한 사안이 없고 피해 학생이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아. 거기서 잘 안 끝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절차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런 신고 절차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건마다 사실 너무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제 전해들었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유권 측에 맞추어서 글로 피해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학부모님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기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렇죠. 너무 화나는데 네. 그렇다고 바로 가해자한테 가서 하거나 네. 또는 신고를 마구잡이를 하지 마셔라. 네. 그 말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정이 그럼 앞섰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근데 그게 아닌가요? 단편적으로는 이제 내가 흥분이 되어 있고 할 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진술 증거라든지 네. 이제 물적 증거 그리고 정황적인 그런 증거 등으로 인해서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막상 이런 객관적인 정리가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가해 내용이라든지 가해자 등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해져 오는 소문, 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녀분의 말 속에도 사실 과장이 섞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자녀분도 흥분되고 이제 그 당시에 좀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렇죠. 또 부모님한테는 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착오가 있거나 모순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신고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후에 처음에 진술한 걸 정정을 못 하나요? 사실 뭐 정정을 못 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정정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과장된 신고 사실을 이제 일부를 정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절차의 진술과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피해 신고 자체의 신빙성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말했는데 이게 다르네. 보니까 일자가 다르네. 얘가 했던 말이랑 지금 있었던 사실이랑 다르네.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 학생의 말이 진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학폭을 안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네. 믿을 만한지 그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빙성에 타격을 받게 되면 가해 학생만 좋아지게 되는 꼴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다. 미끼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가해 학생 측에서
쟤 저 말 잘못되는데라고 딱 잡아내서 반박을 할 것이 뻔하고,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이 변호사가 되긴 있으면 변호사는 당연히 이를 놓치지 않고 저 사람 말에 모순점이 있고 신빙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학폭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고할 때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단순한 감정에 휩쓸려서 제도를 때 모순점이라든지 착오를 검수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신빙성에서 타격을 받아서 학폭 인정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이나 또는 카페에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